현상에 글로벌 경기 침체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하락 출발한 코스피는 장중 한때 191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세 가지 경제 강국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일본에는 대결보다는 대화를 강조하면서 메시지 수위를 낮췄습니다. 올해 2분기 우리 경제가 생산은 완만하게 증가했지만 수출과 투자는 여전히 부진하다는 정부 진단이 이어졌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미중 무역 분쟁 등 악재로 5개월째 같은 진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용보험기금이 독일 금리와 연계한 파생상품 투자에서 수백억 원대의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회보험의 성격을 고려하면 높은 수익률보다는 투자 안정성에 보다 더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시작합니다. 우리 증시가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로 오늘 하락 출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재 시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류정훈 기자. 네, 류정훈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이 이런 금융시장이 출발부터 출렁거리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1% 안팎에서 하락 출발했습니다.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0.87% 하락한 1921.49에 개장했습니다. 개장부터 1920선이 무너진 건데요. 전날인 15일 광복절을 맞아 휴장했던 우리 증시가 현지 시간으로 14일 3% 가까이 급락했던 미국 증시 움직임이 뒤늦게 반영된 결과입니다. 코스닥도 개장하자마자 1.19% 내린 590.04로 출발의 하락세를 유지 중입니다. 현재 11시 25분 기준으로 코스피는 1923.57, 코스닥은 590.92입니다. 원달러 환율도 미국의 장단기 금리 역전으로 전거래일 종가보다 1원 30전 오른 1214원에 거래를 시작해 현재 1215원 2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 장단기 국채금리가 역전되는 뒤바뀌는 현상이 있었는데 이게 경기 침체의 전조라고 해석이 되면서 우리 시장까지 여파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1.619%까지 떨어졌고 1.628%인 2년 만기 금리를 밑돌았습니다. 올 들어 3개월 만기와 10년 만기 금리가 역전된 적은 있지만 이 같은 경우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6월 이후 처음인데요. 돈을 오래 빌려주는 장기 채권 금리는 위험 부담이 큰 만큼 단기 채권보다 높은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장기물 금리가 단기물보다 낮아졌다는 건 그만큼 시장이 미래 투자 자금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1978년 이후 40년 동안 2년물과 10년물의 금리 역전 현상이 총 5번 있었는데 모두 평균적으로 22개월 뒤에는 미국의 경기 침체로 이어졌습니다. SBS CNBC 류정훈입니다. 미국 외에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에서 일본이 중국을 앞섰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6월 기준으로 일본이 보유한 미국 재무부 채권은 1조 1,222억 달러로 중국을 100억 달러 차이로 밀어내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외 국가들이 보유한 미국 국채는 지난 5월 6조 5,390억 달러에서 6월에 6조 6,360억 달러로 증가하면서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우리 경제에 대해서 5개월 연속으로 수출과 투자가 부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로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을 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죠. 장가희 기자. 네, 장가희입니다. 네, 우리 경제가 5개월 연속으로 수출과 투자가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최근 경제 동향에 따르면 우리 경제는 지난 4월부터 부진 흐름을 이어왔습니다. 최근 반도체 업황이 부진한 가운데 미중 무역 분쟁 장기화로 수출은 1년 전보다 11% 줄면서 8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특히 중국과 중동으로의 수출이 크게 줄었습니다. 설비 투자의 경우 한 달 전보다 소폭 증가했지만 건설 투자는 토목 공사 실적이 감소하면서 0.4% 줄었습니다. 7월 주택시장은 주택 매매가와 전세 가격이 수도권과 지방 모두 하락하고 거래 감소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를 뜻하는 소매 판매도 한 달 전보다 1.6%가 줄면서 감소로 전환했습니다. 백화점과 할인점 매출액은 줄었지만 온라인 매출은 소폭 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한편으로는 정부가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도 우려했어요. 네, 정부는 대외적으로 글로벌 제조업 경기 등 세계 경제 성장 둔화와 반도체 업황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에 일본 수출 규제 조치와 미중 무역 갈등 심화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일본 수출 규제 대응을 포함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추경 등 재정 집행 속도를 가속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투자와 수출, 소비 활성화 등 경제 활력 제고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CNBC 장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광복절을 맞아서 책임 있는 경제 강국을 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일본에 대한 메시지보다는 경제 메시지에 힘을 더 실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내용 김정영 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어제 문 대통령의 경축사를 보면 상당히 수위를 좀 조절하는 반응이었다, 이런 평가가 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절제된 대일 메시지로 일본에 사실상 유화 메시지를 보냈다는 평가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문 대통령은 어제 일본이 이웃나라에게 불행을 주었던 과거를 성찰하는 가운데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이끌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과거 반성을 촉구하면서도 양국 간 협력을 또 강조한 건데요. 한일 갈등과 관련해서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에 맞서 우리는 책임 있는 경제 강국을 향한 길을 걸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기꺼이 손을 잡을 것이라고도 강조했는데요. 이에 대해 일본 언론들은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긍정적으로도 받아들인다면서도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행동을 보여야 한다는 반응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앞으로 외교적 해법을 고려해서 좀 강경 발언은 자제한 걸로 보이는데 당연히 키워드는 경제겠어요, 그렇게 되면? 네,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경제를 39차례나 언급할 정도로 경제 강국 건설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했는데요. 역대 대통령들의 경축사와 비교해 볼 때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문구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인데요.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로는 책임 있는 경제 강국, 대륙과 해양을 아우르는 교량 국가, 그리고 평화 경제 구축 이렇게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책임 있는 경제 강국으로 자유무역 질서를 지키고 동아시아의 평등한 협력을 이끌어내고자 한다며 이 대중소기업과 노사의 상생 협력으로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힘을 쏟아서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경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평화경제, 즉 남북관계의 중요성도 언급했는데요. 남과 북의 역량을 합치면 8천만 단일 시장을 만들 수 있고 또 통일이 되면 세계 경제 6위권이 된다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2045년 광복 100주년까지는 평화와 통일로 하나 된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런 문 대통령 메시지에 대해서 북한이 내놓은 반응이 있습니까? 네, 북한은 오늘 아침 문 대통령의 광복절 기념사를 망발이라고 평가하면서 공개적으로 비난을 표했는데요.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은 담화문을 통해서 우리는 남측 당국자들과 더 이상 할 말도 없으며 다시 마주할 생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오늘 아침 담화 발표 직후 미사일 발사체를 쏘면서 무력 시위에도 나섰는데요.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2발의 발사체를 강원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하고 한미당국이 현재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시위는 지난달 25일부터 약 3주 동안 벌써 6번째입니다. 네, 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내용 함께 짚어봤습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비난했습니다. 조평통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한미연합훈련과 국방중기계획을 비판하면서 남조선 당국자들과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다시 마주 앉을 생각도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또 오늘 오전 강원도 통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2회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으로 국내 수입 맥주 시장의 순위가 뒤바뀌었습니다. 또 유니클로를 비롯해서 각종 일본 브랜드의 매출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엄하은 기자. 네, 엄하은입니다. 네, 국내 매출이 큰 폭으로 떨어진 일본의 브랜드들 어떤 게 있습니까? 네, 국내 8개 카드사들의 결제액을 분석한 결과 유니클로와 ABC마트, 무인양품 등 주요 일본 브랜드들의 매출이 한 달 만에 반토막 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 일본 제품들의 카드 매출은 불매운동 시작 전인 6월 마지막 주 102억 원이 넘었는데 7월 넷째 주에는 49억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유니클로는 매출액이 70%나 감소했는데요. 59억 4천만 원에서 17억 7천만 원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유니클로는 오프라인 매장 방문을 꺼려하는 고객들이 늘어나면서 다음 주부터 온라인에서 구매한 상품을 오프라인 매장에서 찾아가는 매장 픽업 서비스를 종료할 방침입니다. 같은 기간 일본 자파 브랜드인 무인양품 카드 매출은 58%, ABC마트는 19% 감소했습니다. 네, 부동의 1위였던 일본 맥주도 불매운동에 직격탄을 맞았죠. 네, 지난 2009년부터 수입 맥주 시장에서 1위 자리를 지켜오던 일본 맥주가 지난달 3위로 떨어졌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7월 일본 맥주 수입액은 434만 2천 달러로 집계됐는데요. 지난 6월 790만 4천 달러에 비해 절반 가까이 감소한 수치입니다. 일본 맥주가 외면당하는 사이 1위 자리에는 456만 3천 달러어치가 수입된 벨기에 맥주가 올라섰고 2위는 미국 맥주가 차지했습니다. 일본 자동차 역시 판매량이 뚝 떨어졌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렉서스와 도요타 등 일본 수입차 판매는 2,600여 대에 그쳤습니다. 4,000대 가까이 팔린 6월보다 30% 넘게 판매량이 급감한 겁니다. SBS, CNBC 엄하은입니다. 국내로 수입되는 재활용 폐기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됩니다. 앞서 일본산 석탄재에 대한 통관검사가 강화된 데 이어서 앞으로 폐배터리와 폐타이어 등에 대한 관리도 엄격해지는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죠.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네, 김 기자, 추가로 관리가 강화되는 수입 폐기물들 어떤 게 있습니까? 네, 폐배터리와 폐타이어 그리고 폐플라스틱 등 3개 품목입니다. 환경부는 최근 방사능 노출 문제 등 수입 재활용 폐기물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 우려가 커지면서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품목들의 지난해 수입량은 88만 톤으로 전체 폐기물 수입량의 35% 가까이 차지했습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폐배터리가 47만 톤, 폐타이어가 24만 톤, 폐플라스틱이 17만 톤이었습니다. 지난해 수입된 전체 재활용 폐기물은 총 253만 톤이었는데요. 해마다 수입량이 증가하면서 지난해에는 수출량보다 15배나 많았습니다. 네, 이게 수입 폐기물 검사가 강화되면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네, 우선 폐기물을 수입할 때 제출해야 하는 방사능 검사 성적서와 중금속 성분 분석서의 점검 횟수가 늘어납니다. 환경부는 원전 사고가 있었던 일본과 러시아에서 들여오는 폐기물에 대해 세슘 등 방사능 수치를 검사해 왔는데 현재 분기마다 시행하는 제출 서류 진위 여부 확인이 앞으로는 매월 시행됩니다. 사후 관리도 강화되는데요. 역시 분기별로 진행하던 수입업체 현장 점검을 매달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방사능과 중금속 수치가 기준을 초과하는 등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반출 명령 등과 같은 조치를 내리고 검사 주기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환경부는 민간협의체도 구성해 국내 업체들의 적응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는데요. 국내 폐기물 재활용을 확대해 수입 폐플라스틱과 폐타이어 수입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SBS CNBC 김성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 자동차 업계가 잇따라서 임원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와 전망을 짚어보겠습니다. 윤성훈 기자. 네, 윤성훈입니다. 네, 우선 쌍용 자동차부터 짚어보죠. 많게는 20%의 임원을 줄인다고요? 네, 쌍용차가 임원 20% 감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병태 쌍용차 사장은 이달 초 10에서 20% 임원을 감원하고 급여 삭감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이렇게 완성차뿐만 아니라 대형 자동차 부품사인 만도도 임원을 줄인다고요? 네, 만도가 이번 주에 제출한 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임원은 72명으로 지난 발표 때보다 20% 줄어들었습니다. 이 같은 임원 감축은 만도 창사 이후 처음입니다. 이와 함께 지난달부터 희망퇴직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 기자, 그런데 자동차의 생산과 수출 실적이 최근 부진해서 반등하고 있다고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임원 감축 바람이 부는 거 왜 그런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자동차의 생산과 수출이 지난해보다 10% 이상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실적은 현대, 기아차 등 일부 업체가 견인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쌍용차의 경우 올 상반기 영업 손실이 769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적자 폭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만두의 올 상반기 영업이익도 838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3.5% 감소했습니다. 자동차 업계가 실적 부진을 겪으면서 자구책으로 구조조정을 선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SBS CNBC 윤성훈입니다. 삼성과 LG가 대형 액정 표시 장치, 그러니까 LCD의 국내 생산량 축소를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로 가격이 급격히 떨어진 데다가 또 미중 무역 분쟁으로 TV 판매량도 주춤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보죠. 서주영 기자. 네, 서주연입니다. 네, 삼성 디스플레이가 LCD 생산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고요? 네, 여기에 따르면 삼성 디스플레이는 LCD 패널을 만드는 충남 아산 사업장의 8.5세대 LCD 2개 라인의 생산량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업계에서는 많게는 이 생산량의 20% 수준, 그러니까 월 5만 장 정도로 생산 물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만간 일부 라인의 가동을 중단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 측은 생산 조절을 검토 중인 것은 맞지만 가동 중단 등이 결정되지는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네, LG도 비슷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죠. 네, 그렇습니다. LG 디스플레이도 8.5세대 LCD 생산 라인 가동 중단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본질적으로 라인을 운영해야 하는지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옵션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감축이 예견된 일이었다는 것만큼 대안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국내 디스플레이 업계 LCD 패널 생산 라인 가동 중단은 예견된 일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2017년 세계 1위 LCD 업체이던 LG 디스플레이가 중국 BOE에 1위 자리를 내주면서부터입니다. LG 디스플레이와 삼성 디스플레이는 이미 8LCD 이후 OLED로의 전환을 추진 중이었습니다. 공급 과잉이 더 심해지기 전에 중국 업체들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OLED 사업으로 넘어간다는 계획인데요. 삼성 디스플레이는 대신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꼽히는 퀀텀 OLED 생산을 위한 투자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LG 디스플레이도 LCD 생산 라인을 OLED 라인으로 전환할 전망입니다. SBS CNBC 서주연입니다.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사업을 해외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자금을 유럽과 중국 등 현지에서 조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네, SK이노베이션이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규모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우리 돈으로 약 8천억 원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미국에서 6억 2천만 달러, 중국에서 5억 위안 등을 사입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달부터 내년까지 확보한 자금은 미국과 헝가리에서 건설 중인 전기차 배터리 공장과 중국과 폴란드의 분리막 생산 공장 건설을 위한 투자 자금으로 활용됩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자금 조달 방식이 그린론이라고 우리말로 하면 녹색 대출 정도로 되는데 이거 어떤 개념입니까? 네, 그린론은 주로 신재생 에너지와 전기차 등 친환경 기술과 인프라 사업의 자금 조달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사회적 책임을 실천할 수 있다는 명분이 있어서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SK이노베이션에 따르면 그린론 조달은 국내 민관을 통틀어 최초입니다. 그렇군요. 세계적으로 전기차와 배터리 시장 성장 추세는 어느 정도입니까? 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유럽에서 전기차는 지난해보다 33% 증가한 40만 8천여 대가 판매됐습니다. 오는 2025년에는 400만 대 이상 판매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전기차 배터리 시장도 우리 돈 약 338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때까지 우리 업체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그리고 삼성 SDI가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무역협회는 2025년에는 유럽 완성차 업계 투자가 완료되고 자체 배터리 생산이 본격화되면서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SBS CNBC 윤지혜입니다. 올 상반기 금융권 인사들의 연봉이 공개됐습니다. 금융업의 특성상 기본급보다는 성과급 비중이 높아서 관심이 쏠렸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현 기자. 네, 김성현입니다. 네,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이죠. 상반기에 가장 많은 보수를 받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네, 올해 상반기 금융권 연봉 랭킹 1위는 정문국 오렌지라이프 사장이 차지했습니다. 정 사장의 보수 총액은 205억 6,300만 원이었는데요. 막대한 스톡 옵션 행사 이익 덕이었습니다. 정 사장은 급여로는 4억 5천만 원, 상여 6억 1,400만 원, 기타 근로소득 5,400만 원, 스톡 옵션 행사 이익으로 194억 4,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정 사장은 지난 2014년 오렌지라이프 대표로 취임할 때 사모펀드인 MBK 파트너스로부터 스톡 옵션을 받았는데요.
지난 1월 오렌지라이프가 신한금융지주에 매각될 때 이 스톡 옵션을 행사했습니다. 네, 정 사장 외에 금융권 주요 인사들은 얼마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까? 우선 금융지주 회장 가운데서는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20억 9,500만 원으로 올 상반기에 가장 많은 보수를 받았습니다. 급여 4억 원의 상여금으로만 16억 9,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드업계 2위인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은 계열사인 현대커머셜에서 받은 보수까지 합쳐 19억 7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은행에서는 박진회 한국시티은행장이 16억 4,300만 원으로 연봉 1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증권업계 연봉킹은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부회장으로 19억 4,436만 원의 보수를 받아 오너인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부회장보다 3억 8천만 원 이상 많았습니다. 이 밖에 조영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8억 5,900만 원을,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이 5억 7,8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BS CNBC 김성현입니다. 막대한 손실을 내서 금융당국의 전수조사를 받고 있는 금리 연계 파생 결합증권 DLS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고용보험기금도 이 금리 연계 DLS에 투자했다가 80%가 넘는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네, 고용보험기금이 금리 연계 DLS에 얼마나 투자했고 또 손실은 얼마나 본 겁니까? 네, 고용보험기금은 위탁운용사인 한국투자증권을 통해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만든 DLS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584억 원을 투자했고 이 중 476억 6천만 원을 잃어 손실률이 무려 마이너스 81.6%에 달했습니다. 이 상품의 기대 수익률은 최대 연 6%이지만 상품 계약 시 설정한 금리를 벗어나면 원금 전체를 잃는 초고위험 상품입니다. 그런데 최근 독일의 금리가 마이너스로 하락하면서 손해를 보게 된 겁니다. 정 기자, 그런데 고용보험기금이면 고용노동부가 위탁 운영을 하는 곳인데 이렇게 고위험 상품에 투자한 것 자체가 논란이 될 수밖에 없겠어요. 예, 말씀하신 대로 고용보험기금은 고용노동부가 위탁 운영하는 기금으로 구직급여,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을 지급하기 위해 마련된 사회보험 성격의 재원입니다. 무리하게 수익률을 높이는 것보다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게 중요한 기금인데 이처럼 원금을 통째로 날릴 수도 있는 고위험 상품에 투자했다는 것에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용부는 미중 무역 갈등과 미국의 금리 인하 영향으로 독일 국채 금리가 예상치 못한 수준까지 급락해 손실이 발생했다며 투자 결정 절차를 점검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고용부는 고용보험기금이 일부 파생 상품 투자에서 손실을 봤지만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상품에서 수익을 내는 등 양호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정광윤입니다. 삼성전자가 2분기 세계 메모리 반도체 낸드 플래시 시장에서 점유율 30%대를 회복했습니다. 디램 익스체인지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낸드 플래시 제조업체들의 낸드 매출 합계는 13조 1천억 원으로 이 가운데 삼성전자는 4조 6천억 원의 매출을 기록해 34.9%의 점유율을 나타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점유율도 10.3%로 올라서 매출 상위 5개 업체 가운데 두 한국 업체만 매출이 늘었습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지금 0.8% 하락하면서 1922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1%대 하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눈에 띄는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미 텍사스주 오스틴의 반도체 공장에서 5G 기술을 이용한 반도체 생산성 향상 방안을 실험 중인데요. 현재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하락폭이 조금 더 큽니다. 미국 고속도로안전위원회의 신차 평가 프로그램에서 현대차의 2020년형 코나 산타페 투싼이 최고 점수를 받았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반면에 기아차는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달 출시된 소형 SUV 셀토스가 인기를 끌자 노동조합은 보름 만에 증산에 합의했습니다. 월별 생산량이 5,000대로 기존 3,000대 대비 66% 늘었습니다. 메디톡스는 지난 14일 전년 동기 대비 50%가량 감소한 2분기 영업이익에 8%대로 큰 폭의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수익성 악화의 원인으로 소송 비용이 꼽히는데요. 소송이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는 진에어입니다. 최근 항공주는 일본 노선 축소와 환율 상승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진에어는 2분기 영업 손실로 적자 전환을 했다는 소식에 3%대 하락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